저는 북한 공작원이었습니다. 그것도 해외 공작부 소속으로 10년간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018년 5월, 저는 중국 단둥의 한 허름한 여관에서 암호 문서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 문서들은 제가 10년간 모아온 모든 정보였고, 동시에 저를 죽일 수도 있는 증거였습니다. 파란 불꽃이 서류를 집어삼키는 동안 저는 제 인생도 함께 타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북한에서 공작원이 된다는 것은 특권이었습니다. 평양 핵심 계층 출신인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고 당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동무는 이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위해 목숨을 바칠 영광을 얻었소. 그날 상급자가 했던 말입니다.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해외를 오가며 외화를 벌고 정보를 수집하고 때로는 더 위험한 임무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탈북자들의 진실된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공작원에서 탈북자가 되었는지 그 충격적인 여정을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비 헤이비언이다. 1995년대 중반, 저는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교원이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평양 중심부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다른 북한 주민들에 비하면 천국 같은 환경이었죠. 어릴 적부터 저는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외국어 학원에 다녔고 컴퓨터도 배웠습니다. 물론 인터넷은 없었지만 당시 북한에서 컴퓨터를 만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 입학했을 때 저는 제 미래가 보장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중국어를 전공했고 성적도 우수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당 조직부에서 면담 제의가 왔을 때 저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철수 동무, 조국을 위해 특별한 임무를 수행할 의향이 있는가? 예, 수령님을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해외 공작부 요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후 1년간 특수훈련을 받았습니다. 평양 외곽의 비밀훈련소에서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암호 작성법, 미행 따돌리기, 위장 신분 유지, 심지어 무술과 사격까지 배웠습니다. 훈련소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기상해서 밤 11시까지 훈련했습니다. 잘못하면 사상이 불순하다며 비판 투쟁에 회부되었습니다. 함께 훈련받던 동기 하나는 남조선 영화를 봤다는 이유로 어느 날 사라졌습니다. 다시는 볼 수 없었죠. 하지만 저는 견뎠습니다. 이것이 조국을 위한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2005년 드디어 첫 해외 임무를 받았습니다. 중국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무역회사 직원이었지만 실제로는 탈북자 동향 파악과 외화벌이가 제 임무였습니다. 북한 대사관에서 암호로 지령을 받았고 한 달에 한 번씩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중국에서의 생활은 북한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리에는 자동차가 넘쳐났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는 건물들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과 다른데. 하지만 그 생각을 곧 지웠습니다. 제국주의의 퇴폐적 문화라고 배웠으니까요. 저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공작원이었습니다. 변화는 201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해 저는 중국에서 10년째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거래처 사장이 제게 USB 하나를 건넸습니다. 김 사장, 이거 북한 관련 다큐멘터리인데 한번 보시오. 당신네 나라 이야기요. 저는 거절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혼자 있는 밤, 저는 그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북한의 정치 범수용소, 공개 처형, 굶어 죽는 아이들.
제가 평양에서 본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북한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남조선과 미제의 날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장소들이 낯익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럽게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북한과 달리 VPN을 쓰면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북한 관련 기사들, 탈북자 증언들, 국제인권 보고서들. 진실은 제가 믿어왔던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북한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라는 것, 수백만 명이 고난의 행군 시기에 굶어 죽었다는 것, 정치 범수용소에 20만 명이 수감되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잘 살았지만 함경도에 사는 친척들은 전혀 달랐습니다. 어릴 적 한 번 방문했을 때 그들은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당시 저는 그들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체제가 그들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10년 넘게 목숨을 걸고 충성했던 조국이 거짓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면 제가 수행했던 임무들, 특히 탈북자들을 추적하고 보고했던 일들, 그들 중 일부는 제 보고 때문에 강제 송환되었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한 거지?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올렸던 탈북자들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죽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2016년 북한에서 김정은의 고모부 장성택이 처형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는 핵심 중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도 하루아침에 반역자가 되어 죽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도 언제든 숙청될 수 있다. 공작원이라는 직책은 특권이 아니라 시한폭탄이었습니다.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언제든 제거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탈출해야 한다고. 탈출을 결심한 것과 실행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저는 일반 주민이 아니라 공작원이었습니다. 제 모든 행동은 감시받았고 북한 대사관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이 문제였습니다. 평양에는 제 부모님과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제가 탈출하면 그들은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내가 자유를 얻으려고 가족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 하지만 돌아가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이미 너무 많이 알아버렸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제 표정에서, 행동에서 변화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조사를 받게 되고 결국 저도, 가족도 모두 끝날 것입니다. 저는 2010년부터 조심스럽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이었습니다. 공작원으로 활동하며 몰래 모아둔 돈이 3만 달러 정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안전한 곳에 숨겼습니다. 중국 은행에 계좌를 만들 수는 없었기에 믿을 만한 중국인 사업가에게 맡겼습니다. 두 번째는 신분증이었습니다. 오랜 공작 활동으로 위조 신분증 만드는 루트를 알고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가짜 중국 신분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리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였습니다. 탈북 브로커들의 연락처, 제3국 입국 루트, 한국 대사관 위치. 저는 공작원으로서 이런 정보들을 수집해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탈북자를 잡기 위해 모았던 정보가 제 탈출에 사용될 것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감시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 대사관은 매달 제 위치를 파악했고 불시에 호출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했습니다. 무역 업무를 보고 보고서를 올리고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2018년 3월 저는 무역 계약건으로 상하이 출장이라는 보고를 올렸습니다. 대사관은 승인했습니다. 일주일의 시간이 생겼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평양에 있는 어머니께 마지막 전화를 했습니다. 물론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화는 감청되니까요. 어머니,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건강하세요. 그래, 철수야. 조국을 위해 열심히 일해라. 우리 아들 자랑스럽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대화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짐을 쌌습니다. 최소한의 옷까지, 돈, 위조 신분증, 그리고 중요한 증거 자료들. 저는 북한 공작 활동 관련 문서들을 몰래 복사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 가서 제 신원을 증명하고 동시에 제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보험이었습니다. 만약 제 가족에게 손을 댄다면 이 자료들이 전 세계에 공개될 것이라는 협상 카드였습니다. 2018년 5월 15일 새벽, 저는 단둥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여행이었습니다. 단둥에 도착한 것은 5월 16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미리 예약해둔 여관으로 갔습니다. 허름한 곳이었지만 CCTV가 없고 신분 확인도 느슨한 곳이었습니다. 방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가지고 온 모든 북한 관련 물품들을 확인했습니다. 휴대폰, 수첩, 공작 관련 암호 문서들. 이것들은 모두 증거이자 동시에 저를 죽일 수 있는 흉기였습니다. 저는 금속 세면대에 문서들을 넣고 불을 붙였습니다. 10년의 공작 인생이 연기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휴대폰은 분해해서 화장실에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탈북 브로커에게 연락했습니다. 이전에 수집한 정보 중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명 씨 맞습니까? 저는 리명입니다. 남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금액은 알고 계시죠? 1만 달러 선불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그는 40대 조선족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건넸고 그는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두만강을 건너 북한으로 역입국합니다. 그리고 다시 합법적인 루트로 중국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추적이 어렵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저는 탈출하기 위해 먼저 북한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2018년 5월 18일 밤 11시, 저는 두만강 근처 외딴 마을에 있었습니다. 브로커와 함께 온 안내인이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강을 건너면 북한입니다. 지금은 물이 얕으니 걸어서 건널 수 있어요. 하지만 북한 경비병이 순찰을 돕니다. 12시에서 12시 30분 사이, 딱 30분의 기회가 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공작원으로 수없이 위험한 순간을 겪었지만 이번은 달랐습니다. 이것은 제 생명이 걸린 도박이었습니다. 12시가 되었습니다. 안내인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강으로 내려갔습니다. 물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5월인데도 얼음 같았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물소리가 날까봐 조심스럽게 발을 옮겼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경비대의 손전등이었습니다. 저는 물속에 엎드렸습니다. 얼굴을 물에 담그고 숨을 참았습니다. 불빛이 가까워졌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네. 가자. 경비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빛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을 건넜습니다. 북한 땅에 발을 디뎠을 때 기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땅, 하지만 이제는 제게 지옥이나 다름없는 곳. 안내인의 안내로 산길을 따라 3시간을 걸었습니다. 새벽 4시쯤 우리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하루를 숨어 지냈습니다. 다음 날 밤, 이번에는 정식 국경 검문소를 통과했습니다. 브로커가 준비한 위조 서류와 뇌물 덕분에 중국 경비대는 저를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다시 중국 땅을 밟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작원이 아닌 탈북자로서였습니다. 중국에 들어왔지만 저는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북한 대사관은 제가 사라진 것을 곧 알아챌 것이고 중국 공안에 수배를 요청할 것입니다. 저는 원래 신분으로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브로커는 저를 길림성의 한 작은 도시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조선족이 운영하는 공장에 숨었습니다. 낮에는 공장 창고에 숨어 있고 밤에만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브로커는 제3국으로 가는 루트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거쳐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경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뉴스를 주시했습니다. 북한 관련 뉴스, 탈북자 뉴스. 제 소식이 나올까봐 두려웠습니다. 북한 공작원 망명이라는 기사가 나온다면 평양에 있는 제 가족은 즉시 체포될 것입니다. 다행히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아마 북한은 제 탈출을 비밀에 붙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공작원의 망명은 체제에 큰 타격이니까요. 6월 중순, 드디어 브로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모레 출발합니다. 목적지는 라오스입니다. 라오스까지는 가짜 여권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계획이었습니다. 위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장 주인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당장 떠나세요. 공안이 이 지역 조선족 공장들을 단속한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탈북자를 찾는 겁니다.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공장을 나와 브로커에게 연락했지만 전화가 꺼져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도시의 뒷골목을 헤맸습니다. CCTV를 피해 다녔고 사람들의 눈을 피했습니다. 새벽 3시쯤 한 PC방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브로커의 예비 연락처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다음 날 오전 브로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새 주소로 오세요. 오늘 밤 출발합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새 주소로 갔습니다. 그곳은 공항 근처 모텔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저를 맞았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저녁 비행기를 타야 합니다. 여기 여권이랑 항공권입니다. 위조 여권의 사진은 제 얼굴이었지만 이름은 중국인이었습니다. 리웨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8시 저는 공항에 있었습니다. 출국 심사대 앞에 섰을 때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보고 저를 보고 다시 여권을 받습니다. 여행 목적이 뭡니까? 관광입니다. 혼자 갑니까? 네. 심사관은 한참을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여권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좋은 여행 되세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중국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오스에서 한국 대사관까지 마지막 관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라오스 비엔티안 공항에 도착한 것은 2018년 6월 20일 새벽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연결해준 현지 협력자가 저를 맞았습니다. 그는 30대 한국인이었습니다. 저는 탈북자 지원 단체에서 나왔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그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한 달간의 도피 생활, 그 긴장과 공포에서 드디어 벗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현실을 일깨워줬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가기 전에 준비할 게 있습니다. 당신은 보통 탈북자가 아니라 공작원 출신입니다. 신원 확인 절차가 매우 까다로울 겁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공작 활동 관련 문서 복사본, 북한 대사관 암호체계, 공작원 명단, 해외 공작 거점 정보. 10년간 공작원으로 활동하며 몰래 모아온 증거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신원을 증명하고도 남습니다. 이틀 뒤, 저는 한국 대사관에 갔습니다. 대사관 정문 앞에 섰을 때 다리가 떨렸습니다. 이 문을 들어가는 순간 저는 더 이상 북한 사람도 중국 사람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경비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망명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 경비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곧 다른 직원들이 나왔고 저는 별도의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라오스까지 파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사흘 동안 저를 조사했습니다. 제 신원, 공작 활동, 탈출 경위,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당신이 진짜 공작원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저는 준비한 자료들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북한 공작 체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암호 체계, 보고 방식, 공작원 신분 위장법, 북한 대사관 내부 조직, 조사관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이 정보들이 사실이라면 당신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증인입니다. 나흘째 되는 날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한국행을 승인합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슬픔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자유를 얻었지만 평양에 있는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일주일 후 저는 특별 기편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국정원 직원 2명이 동행했습니다. 탈북 공작원 출신은 보안상 일반 노선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라오스의 풍경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북쪽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북한이 있었습니다. 제 가족이 있는 곳. 어머니, 아버지, 동생아. 미안합니다. 그리고 살아주세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비행시간은 5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평생같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드디어 기내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겠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서해 바다가 보였고 곧 육지가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2018년 7월 5일 오전 10시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저는 공작원으로 해외를 오가며 수십 번 비행기를 탔지만 이번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저는 곧장 통일부 하나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일반 탈북자들은 3개월 교육을 받지만 저는 특별한 경우였습니다. 공작원 출신이라 보안 조사와 적응 교육이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유롭게 인터넷을 쓸 수 있고 아무 채널이나 TV를 볼 수 있고 밤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사람들의 표정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자유롭게 웃고 떠들었습니다. 정부를 비판하고 대통령을 풍자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북한에서라면 즉시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갈 일들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대통령 욕해도 괜찮습니까? 담당 상담사에게 물었을 때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당신도 이제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40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자유였습니다. 석 달간의 교육을 마치고 저는 사회에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게는 궁정 같았습니다.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공작원 경력은 이력서에 쓸 수 없었고 제 전문성을 활용할 만한 일자리도 많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야간에 한국어 공부를 했고 컴퓨터 자격증을 땄습니다. 1년 후 무역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어 능력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2020년 저는 국정원에 협조하여 북한 공작 체계에 대한 증언을 했습니다. 제 정보는 대북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가지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제 가족에게 손대지 않는다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의 비밀 채널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제 가족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작은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지금은 2025년입니다. 저는 한국에 온 지 7년이 되었습니다.
작은 무역회사의 대리로 일하고 있고 작년에는 한국 여자분과 결혼도 했습니다. 평범한 삶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꿈 같은 삶입니다. 가끔 악몽을 꿉니다.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는 꿈, 가족이 수용소에서 고통받는 꿈. 깨어나면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합니다. 자유롭게 숨 쉴 수 있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에